안녕하세요. 문헌회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ESG의 탄생 배경과 비판,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요즘 들어 ESG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일까요? 제가 2015년부터 회계사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솔직히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ESG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도 하지 않았었고요. 뉴스 기사를 보면 2020년, 2021년부터 갑자기 ESG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ESG는 2020년에 갑자기 생겨난 단어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ESG는 오래전부터 있던 개념이 발전하면서 변화한 단어입니다. ESG의 초기 버전은 195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하워드 보엔이 개념을 정립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줄여서 CSR이라고도 불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에 대해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는 경영 기법을 말합니다. CSR은 주로 자선, 기부, 환경보호 등 사회 공헌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하워드 보엔은 자신의 저서 사업가의 사회적 책임에서 오늘날 기업은 사회적 권력의 중심이며 회사의 행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들의 자본이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로 자유롭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해외로의 생산활동, 투자활동도 활발해지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도 강해지게 됩니다. 이때 이윤 극대화만을 목표로 했던 당시의 기업들이 후진국에 노동력 착취를 하는 등 여러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자본이 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기업을 통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해집니다. 그 움직임이 발전하면서 ESG가 됩니다. 요약하면 다국적 기업들이 영향력을 너무 많이 행사하면서 1970년대에 OECD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 본국 이외의 나라에서 사업 영위 시 고려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합니다. 그 와중 1979년에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13.3%까지 증가해서 미국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불리는 폴 볼커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도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에 의해 언급되는 폴 볼커는 물불 안 가리고 인플레이션 잡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당시 11.5%인 기준금리를 1년 3개월 만에 21.5%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한순간에 꺾이면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이 오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20%를 넘어버리니 대출금리는 훨씬 높아졌을 거고 이 당시에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연준 의장 폴 볼커를 미워하고 협박합니다. 폴 볼커는 2m나 되는 큰 체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장 안쪽에 권총을 가지고 다녔을 정도이니 얼마나 무서운 협박을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죠. 이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되고 선진국의 제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선진국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착취, 환경 파괴, 자원 낭비가 본격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UN 환경개발회의를 하게 되고요. 이 시기 여성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제한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통제하기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규모나 힘이 너무 커져버려서 국가 단위의 활동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초국가적 단위에 걸맞는 통제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2000년에 유엔의 UN 글로벌 컴팩트가 등장하였고 UNGC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부문에 대한 10대 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UNGC가 ESG의 현대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본이 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수립하였고 2004년에는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이 세계적 금융기관을 초청해서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권고안 작성을 요청하였고 ESG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는 ESG 요소를 시스템적으로 투자 프로세스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하였고 기업에는 ESG 원칙과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ESG 관련 자료와 결과를 표준화된 폼으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주주의 권리를 ESG 이슈와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였고 규제 당국에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체계, 적정 수준의 정보 공개를 하면서도 시장의 역동성을 존중하도록 안내합니다. 2006년에는
UNPRI라는 책임 투자 원칙이 등장합니다. 모든 투자 분석, 의사결정, 주주권 행사에 ESG 이슈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 아동보호 등의 가치에 위반된다면 주주의 권리를 활용해서 기업의 활동을 바꿔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에게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1750개 글로벌 주요 투자회사가 참여하고 6대 투자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서명합니다. ESG라는 것이 원래 하던 평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후 15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PRI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그 15년 후가 2021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ESG에 대한 기사가 갑자기 도배되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자면 기업을 통제하는 주된 주체는 자본입니다. 그럼 왜 국가 혼자 주도해서 통제하지 않았냐?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영향력은 전국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더 이상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기업을 통제하게 되는데요. 자본은 왜 기업을 통제하였을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기업이 후진국을 착취해서 이윤을 가져와야 자본 스스로에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는데 말이죠. 이는 자본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이긴 하지만 1년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자본은 기업이 1년만 돈을 버는 것을 원하지 않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를 원합니다. 불투명한 경영과 노동자 착취, 환경 파괴의 방법으로는 단기간 이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자본의 장기적 이익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내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파괴되고 나면 내 물건을 더 이상 사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 또한 존속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즉, ESG 평가 방법을 이용해 기업을 정밀하게 판단해서 기업의 리스크를 낮춰서 예측과 대비를 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자본이 ESG를 요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ESG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단기간의 성과만 바라보면 ESG가 거래처를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비용만 부과되는데 이걸 왜 해야 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ESG의 개념이나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인 그린워싱이 늘어나면서 ESG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SG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ESG 성과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홍보하는 케이스가 많아졌고 미국의 BNY 멜론은행도 ESG 투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1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들의 그린워싱 사례가 증가하자 SEC는 그린워싱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기도 하였지요. 국내에서도 ESG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아리백 가입 승인을 받은 현대차가 2주 후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소를 짓겠다고 밝혀 환경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리백은 LNG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ESG나 아리백은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종의 환경 이데올로기였다면서 이참에 정부와 기업들도 탄소 중립 관련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2020년 연례 서한에 화석연료 기업에는 투자를 중단하고 ESG를 투자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였으나 2년 만에 말을 바꿔서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의 다음 주주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책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과도한 기후변화 대책은 우리 고객사들의 재정적 이익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S&P가 ESG 지수에 테슬라를 빼버리자 ESG는 사기다, 엉터리 사회정의 전사들이 그것을 무기화했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ESG는 비재무적인 개념을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키려고 하다 보니 평가 기준이 적절한지도 모르겠고 계량화 수단도 모호해지겠고 그러다 보니 성적표를 좋게 만들기 위해 분식회계처럼 ESG도 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ESG의 종말이 아니라 ESG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측정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면 그 부분을 빼버리고 보다 정확한 측정 기준을 넣는 거니까요. 그리고 ESG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지만 S나 G에 대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볼 때 S와 G는 적절한 측정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ESG가 개선할 점 또한 많습니다. 착한 척해서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는 측면도 아니고, 측은지심의 관점에서 인류애를 높이겠다는 관점도 아니고, 냉정한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진화하고 진화해서 보다 정밀한 측정 도구가 되어 기업을 진단하겠지요. 옛날에는 사람을 청진기로만 진찰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지만, 사람의 몸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발전하여 현재는 DNA나 미세한 세포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저도 한 명의 회계사로서 더욱 정밀한 리스크 측정 도구로 발전해가는 ESG에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보고서에서도 ESG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담당자든 회계사들이든 어차피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어차피 쓰게 되고 알게 될 수밖에 없는 ESG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